안녕하세요. 오늘은 불에 타지 않는 나무에 대해서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왼쪽에 보니까 곰이 only you 하면서 삽을 들고 있죠. 이게 어디 있는 곰일까요? 맞아요. 숲속에서 숲속 지키는 곰이에요. 연기, 담배, 불에 타지 않는 나무. 즉 방화수 탐구예요. 산에는 나무들을 그냥 막 심는 게 아니거든요. 산에 가능하면 불이 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또 그리고 오랫동안 산을 잘 보존을 해야 되고 그 형태가 유지되게 하려 숲이 잘 유지되게 하려고 그러면 이 방화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방화수가 딱 한 종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오늘은 그 방화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2013년 요세미티 국립공원 산불인데요. 여러분 거의 항상 이 가을이 되면 가을이나 하여튼간 가을뿐만 아니라 거의 1년 내내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 외국에서 호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산림이 울창한 지역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2013년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난 산불은 여의도의 60배 면적이 산불로 전소됐다고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하죠. 사람들도 그렇고 짐승들도 그렇고 많이 죽고 막 영상에서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거 통해서 보면은 애들이 이렇게 타가지고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몸이 살아있는데 몸 일부가 이제 막 그름이나 이런 거에 화상을 입었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무척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화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대부분 얘기하는 게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또 그리고 고사목, 그렇죠? 나무들이 새로 자라나려면 기존에 나이 든 나무들은 또 죽게 되잖아요. 그런 나무들, 죽은 나무들이 또 증가하고 또 부주의, 사람들이 산에 가면서 의도하지 않게 또는 부주의하게 생기는 그런 불, 꽃들, 그 다음에 자연발화, 번개가 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발화가 일어나가지고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보통 산에 불을 끈다라는 게 단순히 끄는 게 아니라 나무들을 다 잘라내야 돼요. 왜냐면 이 나무들이 어떻게 해요? 불을 다 옆으로 또 옮기는 구실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화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무들이 그 베리어가 되는 거죠. 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그렇죠. 화재는 재산뿐만 아니라 진짜 모든 걸 휩쓸어 가는 거죠. 가족, 아니면은 뭐 사랑하던 애완동물들, 모든 것을.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걸 또 막으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시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외는 아니에요. 예전에 그 고성에서 산불 일어났을 때 그 낙산사 쪽에서 산불 엄청 크게 일어나가지고 절이 다 탄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거기 이제 다녀왔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불이 나고 어떤 식으로 복원을 했는지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피해 면적 뭐 2019년, 17년, 18년, 2000년 이게 보면은 지금 강릉 쪽이 우리나라 그쪽이 물론 거기 말고도 숲이 많기는 한데 이쪽에 이렇게 불이 많이 났어요. 이런 자료들은 산림청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 찾아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탐구하실 때 이론적 배경이나 이런 거 필요한 부분들 책이나 또 인터넷 사이트 말고도 산림청을 활용하시면 무척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산불 피해 현황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림청에서
네, 산림청에서 나온 자료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10년 하고 2012년 여러분 이 그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커서를 갖다 이렇게 움직이면 2012년에 산불 몇 건 일어났는지 이렇게 숫자로 나와요. 2019년도 이게 나오죠. 피해 면적은 헥타르로 나오는 거죠. 이게 보면은 화재가 이렇게 딱 났는데 화재 난 후에 이렇게 딱 보면은 어떤 나무는 타고 어떤 나무는 좀 덜 탄 나무가 있어요. 그럼 덜 탄 나무들 같은 경우는 겉에만 살짝 탔기 때문에 그렇죠. 더 회복이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덜 타는 나무들은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숲이 이거 이제 사진이 이런 게 나온 게 있었어요. 소나무 숲이 화재가 난 다음에 1, 2년 뒤에 되면 이렇게 복원을 한대요. 자, 보면 여러분 영상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나무가 제일 잘 탈 것 같으세요? 그렇죠. 여기 있는 이 세 번째 나무. 이 세 번째 나무 얘가 되게 잘 탈 것 같죠? 얘가 되게 잘 탈 것 같죠? 더 잘 말랐잖아요. 뭐예요? 수분이 거의 없으니까 불 떼기에 되게 좋은 거죠. 여러분 모닥불 만들 때도 모닥불에 젖은 나무 넣으면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타잖아요. 그리고 뭐 그 정글 관련한 그런 영상들 나올 때 보면 불 피우려고 그럴 때 비가 막 오면 젖은 나무로 해서 불 피우면 불이 생기나요? 안 돼요. 여기서 이제 힌트가 있는 거예요. 방화수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물이 많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물이 많다라는 걸 어떤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여기서도 보시면 어디가 더 불에 잘 타겠어요? 아래 낙엽이 많은 곳이겠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식물들 또 여기 물기가 되게 많죠. 그렇죠. 여기 아래쪽. 이 아래쪽이 화재가 일어날 확률이 더 크겠죠. 방화수의 요건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식물이 물이 많아야 돼요. 소나무, 측백나무, 잣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이런 상록수들 있죠? 이런 상록수들이 물이 많아요. 그 다음에 다육식물이라고 하는 거. 다육식물은 아시는 것처럼 사막이나 높은 산 등 수분이 적고 건조한 날씨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 땅 위의 줄기나 잎에 많은 양의 수분을 저장한다라고 하죠. 이 방화수는 이게 우리나라 그 방화수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산림 면적 자체가 전국 토의 65%, 우리나라도 산이 되게 많은 편인 거예요. 그리고 국내 소나무가 전체 산림 면적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어요. 소나무가 이렇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소나무도 대표적인 뭐예요? 방화수예요. 대표적인 방화수긴 한데 그렇다고 아예 안 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소나무에 송진도 되게 많고, 그죠? 그러니까 안 탈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아예 안 타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방화수들 중에서도 더 잘 타는, 덜 타는 이런 방화수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게 또 은행나무가 있어요. 은행나무가 단열성이나 항충성이나 또 항균성에서 되게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항화성, 뭐예요? 불에 대한 저항도 되게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은행나무가 가로수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사용은 돼 있는데 산에 갔을 때는 은행나무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소나무가 엄청 많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45%라고. 근데 제가 그 지난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묘소 갔다 오거나 지방에 이제 다닐 때 보면 지방 숲속이나 이런 때 보면 메타세콰이어도 되게 많아졌어요.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메타세콰이어도 많이 심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나무의 단면도거든요. 나무 단면도를 잘 보시면 이 나무 겹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겹겹 사이에 물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물이 많으면 그렇죠. 그런 나무가 바로 방화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방화수들이 어떤 식으로 이게 나무가 타는 거를 또 방해하고, 그렇죠. 당연히 성장에는 더 도움이 되죠. 물을 잘 빨아들이니까. 물이 많고 그러니까 건조한 지역에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껍질이 두껍고 코르크질이 많아 화재에 강하므로 방화수로도 이용된다. 수피는 나무 껍질, 형성부, 목질부. 지금 영상에서 보면 어떤 아저씨가 이거 껍질을 벗기고 있죠. 이거 자체가 피예요. 이거가. 그래서 나무 껍질을 갖다 수피라고 하거든요. 안에 있는 껍질은 내수피고 밖에 있는 이 껍질은 외수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껍질이 기본적으로 소나무 같은 경우 은행나무 이런 애들 보면 방화수의 요건은 대부분 보면 껍질이 되게 울퉁불퉁하고 두툼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가 다 이렇게 공기로 차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공성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공기이면서 거기 뭐예요? 수분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지금 이 방화수 여러분들이 탐구를 할 때 실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방화수기 때문에 불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탐구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첫 번째, 불은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고 주변에 불을 끌 수 있을 만한 거, 그 다음에 어른이랑 같이 하셔야 돼요. 고등학생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끼리 하면은 만약에 상황에서 대처할 만한 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나무 실험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는 20년 산 된 거고 어떤 거는 10년 산 된 거, 이런 식으로 나이가 연령차 나는 걸로 하지 마시고요. 연령이 거의 비슷한 거, 비슷한 나무로 해서 그 재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실험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제일 쉬운 거는 이제 주변에 목재소 있죠. 목재소에 가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쪽에 가서 이제 문의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료로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왜냐면 여러분들이 근데 원하는 딱 그 폼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얻기는 좀 어려울 거고, 나무를 그쪽에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 인터넷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안 파는 게 없어요. 목재 준비 시에는 두께가 가능하면 동일한 나무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재료는 다 똑같은 컨디션을 갖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조군이든 실험군이든 기본적인 걸 갖게 준비를 한다는 거 이 기억을 하시고요. 실험은 가능한 5회 이상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료를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탐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부피가 큰 거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면 집이 좀 난장판이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항상 탐구를 할 때 지금은 이제 따로 사무실에서 탐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탐구 실험실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이게 탐구를 집에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집이 진짜 엉망진창이 돼서 아빠가 집에 딱 들어오시는 순간 이게 뭐야 막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아빠 이해해주세요 그래야지. 엄마가 혼나겠다. 탐구 결과에 아시죠? 표, 그래프, 그 다음에 결과 내용들은 부등호를 이용해서 꼭 정리를 하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방화수기 때문에요. 관찰하는 거 이런 것도 말고 플러스 해서 불을 이용한 실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꼭 기억하시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른 주변에 불 끌 수 있는 거 다 준비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탐구를 딱 들어가 보면 첫 번째는 나무 외형별 비교. 뭐든지는요, 탐구는 관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겉껍질을 비교해봐요. 이렇게 눌러보는 거죠. 어느 정도나 들어가나. 아까 왜 다공성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지 돌기 비교. 이게 가지들이 이렇게 나눈 거 보면 가지 이렇게
가지에서도 가지 줄기가 있고 그 옆에 또 뻗어나간 또 가지가 곁가지들이 있잖아요. 그 가지들이 어떤 모양으로 해서 여기 아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곁가지가 어디로 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지 이런 거를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지의 밀도, 이게 뭐냐면 가지가 얼마나 빽빽하게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느냐. 가지 밀도가 높다라고 그러면 가지에도 당연히 물기가 많겠죠. 그러면 덜 타게 돼요. 그 다음에 잎사귀의 수분 함유량 비교. 잎사귀도 마찬가지죠. 잎사귀 자체가 수분이 많으면 당연히 덜 타겠죠. 그 다음에 외수피, 껍데기죠. 껍질의 두께 측정. 껍질 두께가 더 두툼하면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두툼하면 당연히 안쪽의 나무는 덜 타겠죠. 밖에가 잘 보존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방화수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나무에 다시 불이 번지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방화수 자체가 불을 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나무의 내수피 관찰 같은 경우는 현미경으로 관찰. 이거는 현미경 관찰은 외피. 그러니까 외피를 관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단 외피는 한번 이렇게 눌러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내피 같은 경우는 안에 물을 어떤 식으로 머금었는지 확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USB를 해가지고 확대해서 보는 그 현미경이 있어요. 전자현미경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 잎사귀 같은 거 이렇게 뒷면에 특히나 이제 그때 오일 관련한 거 탐구할 때 잎사귀 뒤에 있는 거를 그걸로 확대해서 봤는데 겉으로 봤을 땐 전혀 보이지 않는 건데 그거 확대해서 보니까 그 오일이 잎사귀 뒤에 이렇게 맺혀 있는 게 다 보일 정도로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그러니까 비싼 거 안 하셔도 돼요. 비싸지 않고요. 대신에 배율은 좀 높은 걸로 해서 구매하셔서 보시면 좋고요. 가로, 세로, 단면 비교. 그렇죠? 세로상으로 모습, 그 다음에 단면을 잘랐을 때의 모습. 내수피 부분은 염료하고 물을 통해 가지고 물을 어떻게 빨아들이는지를 보면 이거 물 어느 정도로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해서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공성 나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시면 돼요. 나무별 수분 비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나무 종류별로 이게 마르기 전하고 마른 후의 무게 변화를 이제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나무는 어찌됐든 간에 천천히 마른다라는 거는 뭐예요? 물이 많다라는 얘기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 나무가 방화수로 적당하겠구나.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방화수 하는 건 자작나무, 뭐 동백나무, 소나무, 감나무, 전나무, 향나무, 수피하고 목질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실은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방화수기는 한데 이 동백나무도 방화수라고 소나무도 방화수로 얘기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얘네들은 수피하고 목질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수피하고 죄송합니다. 형성부, 목질부. 그래서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많아서 훨씬 더 물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거죠. 방화수들이 되게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은행나무가 훨씬 더 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게 가설이에요. 일단 우리가 가설을 설정을 하는 게 탐구 결론을 일단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은행나무는 다른 것들보다 그 물층이 한층 더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방화수로 적당하다.
물론 결론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어때? 괜찮아요. 탐구를 해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할 재료. 나무별 수분 흡수 이제 비교 재료인데 이건 그거예요. 똑같이 한다라고 그래도 방화수가 훨씬 더 물을 많이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은 나무들에 비해서. 이것도 가설인 거죠. 그러면 내가 생각한 가설이 맞는지를 이제 탐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현미경 당연히 저 칼 조심해야 돼요. 다쳐요. 저울 소수점 아래 2자리까지 있으면 좋겠다. 이것도 저울도 비싼 저울 안 해도 돼요. 1,000원짜리 저울인가 조그만 저울이 있어요. 그 저울도 충분히 써요. 걔도 해가지고 탐구해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서는 엄청나게 비싸고 좋은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탐구를 얼마나 세밀하게 또 디테일하게 해 나가는지가 중요한 거고 자꾸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염료는 아시죠? 물을 빨아들였으면은 얘가 얼마나 물을 빨아들였는지 그 물의 양 비교하는 것도 물 자체로 비교해도 되고요. 아니면 빨아들인 그 목재의 무게를 비교를 하시면 더 수월하시겠죠. 그 다음 물은 동일한 양의 물, 동일한 크기의 통, 다 이게 같은 조건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나뭇잎의 수분 비교라는 게 나뭇잎 이거는 이제 처음에 구조 생각하셔야 되고요. 나뭇잎 무게, 실험 전후. 항상 이거 무게는 실험 전후 꼭 하셔야 되고요. 건조하고 난 다음에 건조 후에 무게도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 나뭇잎 건조를 할 때는 물론 빨리 하려고 그러면은 건조기 같은 거 이용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건조했을 때의 무게양과 건조하기 전이면 이 나뭇잎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물의 양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거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그 나무들이 여러 종류의 나무들에서 다 보기에는 나무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다 같은 나뭇잎이지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무게를 쟀을 때는 확실히 차이가 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도 다 가설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그거죠. 은행나무 잎이 나뭇잎이 은행나무의 나뭇잎이 가장 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가설은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항상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도 가설의 하나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은행나무는 우리가 지금 탐구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은행나무 쪽으로 잡았잖아요. 그럼 은행나무의 그쵸 몸통 나무가 가장 많은 물을 흡수할 것이다. 이렇게. 왜냐면 중간에 형성부라는 게 하나 더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일정 시간 열 가열한 다음에 이제 건조를 비교하셔도 좋고요. 이게 여러분들 시간이 되신다라고 그러면 일반 온도에서의 그 변화도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건조기 통해서 하는 거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건데 그 자연스럽게 그 건조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수분 함량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나뭇잎 수분 흡수 비교, 나뭇잎 실험 전후, 수분 흡수 후 현미경 관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나뭇잎 건조되기 전에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모양을 갖다가 꼭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돼요. USB 연결하는 거나 그거 아니어도 돼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서 확대해가지고 찍으시는 경우에도 반드시 다 자료를 남기셔야 되고 메모 꼭 해놓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사진 찍으실 때 제가 그랬죠. 이름 꼭 쓰라고. 이름 안 쓰면 나중에 사진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게 무슨 사진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게 감나무 사진인지 도토리 나무 사진인지 그쵸 참나무 사진인지 구분이 안 돼요. 아셨죠? 꼭 사진을 찍을 때는 작은 이름표를 꼭 해놓고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어떤 사진이든 탐구를 하실 때 아셨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건조 전후에 사진을 꼭 찍어 두세요. 여기 보시는 거는 이게 토마토의 잎의 기공이 이런 식으로 생겼대요. 이 나무별 수분 흡수 비교 보시면 그거예요. 이건 이제 염료하고 물을 얼마나 흡수를 하는지.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은행나무가 가장 많은 물을 흡수할 것이다. 가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예요. 나뭇가지 줄기 단면, 가로, 세로 비교하는 거, 무게, 숲이 벗긴 상태. 그렇죠? 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겨보는 거예요. 벗겼을 때 그 안에 모습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단면 관찰, 가로, 세로, 실온에서 시간 변화에 따른 건조 정도도 비교를 해보라는 거죠. 지금 이거 보면 얘는 소나무 같아요. 소나무인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꾹꾹 겉에 외수피 같은 경우 이렇게 눌러보기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살펴보시고요. 불조심. 점화 실험할 때 지금 이제 우리가 불 갖고 실험을 하는 걸 할 거예요. 근데 불 할 때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다 홀라당 태워 먹으면 안 돼. 자, 스탠드 있고 집게, 토치, 스탑워치, 카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나무 태운다고 해서 한쪽을 갖다 손으로 여러분들이 잡고서 이렇게 나무 태우는 실험하면 절대 안 돼요. 양손에다가 목재 장갑 끼고요. 면장갑, 목장갑이라고 하는 거 끼고 그 다음에 그 목재를 갖다 꽉 잡아줄 스탠드를 해놓으세요. 이거 스탠드 꼭 비싼 스탠드 아니어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학교에 있는 스탠드 있잖아요. 과학실에서 거기다가 집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둘러 한 다음에 거기 집게에다가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딱 꽂아 놓는 거예요. 나무를 꽂아가지고 나뭇가지로 해서 이거 실험하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를 거기다 이 집게에다 꽉 하면은 집게가 그걸 물고 있잖아요. 만약에 집게가 힘이 없어가지고 애가 툭 떨어뜨리면 거기를 다시 또 테이프로 막 감아. 뭐 어때?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막 감은 다음에 그 상태로 두고서 얘가 이제 탄을 얼마나 빨리 타는지를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리고 타는 모양도 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타올라가는지. 근데 첫 번째는 자, 타는 시간. 얼마나 이렇게 딱 불이 붙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준점은 잘 잡아야 되는 게 불이 딱 붙는 시간을 잡을 건지 아니면 불이 활활 진짜 거기에 불이 옮겨 붙어서 지가 혼자 활활 타는 때까지를 점화 시간으로 잡을 건지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게 방화 실험이니까 방화수 실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활활 타는 그 상태까지. 왜냐하면 불씨가 조금 했다가 그냥 훅 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활활 타는 정도까지가 시간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무와 나뭇가지별 점화 시간 비교인데 이렇게 아까 줄기 갖고 했잖아요. 요번에 이제 나뭇가지 갖고선 하는 건데 나무 동가리 갖고 나무 통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무 가지를 갖고 실험을 하는 건데 실제로 나무 가지를 갖고선 이제 실험을 해보셔도 되고 나무 가지를 구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먼저 나뭇가지, 원래 나무들 있는 나뭇가지도 어차피 구조는 그 나무 통이랑 비슷해요. 나무 줄기하고도 비슷하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 구조에 따라서 나무의 줄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아까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무 줄기 개수에 따라서 불이 타는 시간 이런 것도 비교를 해볼 만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예상으로는 그렇죠. 은행나무가 가장 나무 줄기가 많을 것이다. 그렇죠. 나무가 이렇게 줄기가 나오려고 하는 그 옹이들이 되게 많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는데 가설을 잡은 거예요. 그걸 갖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봤을 때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나뭇가지에 그 옹이가 되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 타는 시간하고 나무 가지의 격가지가 좀 적은 경우에 타는 시간이 확실히 다르겠죠. 그리고 불이 번져나가는 모습도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 가지가 이렇게 그냥 듬성듬성 있다라고 그러면 그 옹이 되는 부분에 또 물의 양이 또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걸 불을 붙여보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불을 붙여봐가지고 나뭇가지에 그게 얼마나 이제 타들어가는 시간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나무 곁가지가 있는 거에 따라서 불이 붙어서 이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다른지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기까지 시간,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고요.
수피를 벗긴 상태에서의 점화 시간 비교. 이게 뭐냐면 지금 나무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고, 이거는 나무 겉껍질을 벗긴 상태에서 내수피만을 갖고 불을 붙여보는 거예요. 불을 붙여봐가지고 얘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불을 붙기까지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기준은 활활 타는 그거예요. 손으로 잡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스탠드나 이런 데다가 묶어놓든가 뭐 하든가 그렇게 해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뭇가지별 모양 비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하기 좀 어렵다라고 그러면 나무 동가리 같은 거는 끝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스탠드에다 이렇게 껴가지고 하시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그 다음에 나뭇가지별 모양 비교. 그쵸? 처음에 감나무냐, 소나무냐, 향나무냐, 전나무냐, 가문비나무냐 이런 거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주변에서 구하실 수 있는 나무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나무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무 하나를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행나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메타세콰이어가 될 수도 있고요. 소나무가 될 수도 있고 전나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알아보신 다음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장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방화수라는 걸 하나를 잡고 그거에 대한 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뭇가지가 다 다르겠죠. 그러면 나뭇가지 모양을 비교를 하고 나뭇가지별 점화 시간도 당연히 비교하셔야 되고요. 나뭇가지별 불이 전달되는 모양도 반드시 사진을 찍어두세요. 사진을 찍어두세요. 물론 모양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진행하는 거 사진을 찍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쓰면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됐다라는 거를. 그 다음에 나뭇가지에 있는 겨울 눈 비교. 나뭇가지에 보면 제가 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눈이죠. 눈이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것도 비교를 해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만졌을 때 툭툭 튀어나온 부분들. 걔네들. 그 다음에 목재 나뭇가지의 연소 전후의 무게 비교. 나뭇가지 가지 위치에 따른 불 전달 비교. 나뭇가지 모형 실험을 하셔도 돼요. 모형 실험을 해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모형 실험 하는 거는 좀 더 구조적인 어떤 탐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이제 어떤 식으로 불이 진행하는 게 예를 들어서 겨울눈이 많으면 불 전달이 늦어질 것이다 라는 그 가설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셔가지고 탐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엔 다육식물 실험 추가인데 이거 뭐냐면 다육식물도 되게 물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다육식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예전에 호주의 어떤 곳에서 불이 엄청나게 났는데 집이 몇 집이 안 탔대요. 몇 집만 불이 안 탔대.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 집이 다육식물을 엄청 많이 키웠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육식물이 불이 번져오는 걸 막아서 그 집이 타지 않도록 도와줬던 거예요. 그래서 다육식물이나 일반 식물의 비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얘는 방화수는 아니고 방화식물이죠. 이제 방화식물 해서 추가로 해서 탐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걸 넣은 거예요. 얘는 물을 주지 않아도 다육식물이 물 없이 생존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그러면 일반 식물하고 다육식물하고 물을 안 줬는데도 며칠이나 버티는지를 보는 거죠. 또는 잎이 없는 다육이, 예를 들어서 잎을 떼보는 거지. 잎이 없어도 얘가 얼마나 살아있을 수 있나. 좀 잔인하다고요. 탐구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화분의 무게를 비교하시면 돼요. 대조군은 당연히 일반 식물로 하시는 거고요. 화분의 무게를 갖다가 해서 다육이 식물하고 비교를 해보면 물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이게 무게 차이가 나요. 이거 해보세요. 이것도 재밌어요. 그 다음에 다육식물 잎의 구조, 현미경 관찰. 이거는 이게 실험하기 전에 먼저 관찰을 해서 사진 다 찍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실험 후에 실험하는 그 과정에서 현미경 관찰하고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돼요. 잎의 자연 건조 시간을 또 탐구하는 거. 다육식물도 구조는 같아요. 근데 얘는 불에 태우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원한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얘 불에 타는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 방화수랑 다육식물이랑
불에 태웠을 때 불 붙는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이거 본 내용들이나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할게요. 자, 살펴보시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